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8명은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분양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뉴욕과 일본 등 해외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동산 전문가 700여 명에게 물었더니 8명 중에 8명이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상당히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소재 공공기관이고요. 분양 이제 전망을 내놓는 게, 그리고 민간 이제 내놓는 가장 신뢰를 받는 곳이 바로 KB금융이거든요. 네네. KB금융이 지금 지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부동산 전문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그랬더니 전문가 10명 가운데 7, 8명이 올해 집값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라는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라는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바로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이자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점을 들고 있고요. 예. 또 그 뒤로 상당수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 PFR 부실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좀 다소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도 주택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게 크게 이 보고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대체로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것입니다라는데 이제 동의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제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을 지역별로 좀 나눠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양극화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 하반기 들어서는 주택 경기가 좀 양호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어요. 전문가들이 한 절반 이상이었고, 반면에 이제 주택 경기가 이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가장 리스크가 큰 지역을 대구를 꼽고 있어요. 예. 대구가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급 과잉에다가 PF 부실, 미분양 물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 집값이 상당히 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가장 큰 관심사는 그러면 이 집값 하락폭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아니면 언제까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뭐 대출 금리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가장 큰 게 맞고요. 예, 예.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선 한은의 금리나 타이밍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예, 예. 지금 점점 미국의 영향으로 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집값 얼마나 빠질까요? 집값은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올해까지 하락하게 되면 3년 연속 하락이거든요. 예, 예. 하락폭이 이게 전문가들을 세 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PB라는 건 프라이빗 뱅커예요. 부자들을 위한 자산을 전략을 짜주시는 분들의 시각이 있는데, 일반적인 전문가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올해 부동산 가격은 1에서 3% 정도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PB들 부자를 이제 자산 관리해주는 PB의 생각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큽니다. 올해 3에서 5% 정도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부자를 상대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컨설팅을 할까를 따져보게 되면, 부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금이 적어지는 틈을 타서 상속 증여 물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로 부동산 줍줍이라고 하죠. 급매물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시기는 어디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공인중개사 대다수 절반 이상은 뭐냐? 매매 시장의 경우에는 올해가 최저점을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게 전문가들 50%에서 59%니까 10명 가운데 대여섯 명이 올해 저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일부 한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내년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응답자 대다수가 주택 경기가 올해가 바닥을 찍거나 내년 초 바닥을 찍고 저점을 이제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하락이지만 적어도 올해는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이제 집값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제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전세 시장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전망이 갈리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과는 달리 전세 시장은 분명하게 지금 엇갈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지난해 저점을 찍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전세가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각이 그대로 지금 맞물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줄고 있죠. 대란 사기 사건 이후에 이 비주거 아파트의 경우에는 빌라 포비아가 형성이 되다 보니 오직 전세를 살더라도 조금 더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아파트 수요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 오히려 이 비수도권의 물량은 입주 물량도 수도권처럼 큰 폭으로 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도 오를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전문가들 5명에서 6명 정도가 올해 전세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폭이 3% 이하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지금 상승세가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거의 한 40주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세값 수도권의 경우는 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이슈가 바로 이제 갭 투자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오른다면 이제 갭 투자가 더 늘어날 그런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지난주 26일 기준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전세값은 0.02% 오름세예요. 그런데 이게 매매 가격은 14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가 가장 부족한 서울의 경우에는 전세값이 41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이후 41주 연속 올라서 인상폭도 4%를 넘어섰어요. 이게 전세 가격이 평균 한 5, 6억 이상 되다 보니까 4%라는 인상률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서 매매는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야, 그 이 얘기는 뭐냐? 야, 지금 매매보다는 집값 더 떨어질 것을 봐서 조금 전세. 왜냐하면 2+2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눌러 살자라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봄철이면 사실은 이사철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세값을 지렛대로 해서 이제 매매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어떤 데서 알 수 있느냐?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른바 전세가율, 전국의 전세가율이 지난해 8월 이후 차근차근 오르고 있어요.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세가율은 63.6%에 달하는데요.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전세값이 6억 3,6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버리자.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버릴 경우 특히나 이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안 되거든요. 그런 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이 한 매매 업체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이후 갭투자 매매가 가장 증가한 곳이 어디냐? 1위가 경기도 화성시예요. 경기도 화성시, 2위가 수원시 영통구. 그리고 3위가 충북 충남 천안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 송파구도 갭 투자가 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이 3월에 그리고 이 연초에는 입주 물량이 조금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에도 실거주 3년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갭 투자 매매가가 계속 내리는데 전세가가 오르면 분명히 이거는 7, 80% 넘어가는 지역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전세값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제도는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가장 크게 그동안 이제 DSR 규제는 우리가 이제 금융 규제 끝판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거보다 더 강한 거예요. DSR이라는 게 뭐냐? 내가 벌어들인 1년간의 소득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뭐 카드대출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모든 네네. 대출을 포함해서 연소득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40% 이내로 제한하자라는 거거든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다 스트레스 DSR은 뭐냐? 앞으로 신규 대출할 때 변동금리라면 거기 가상금리 얹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고 대출 한도 15% 이상 더 줄어듭니다. 그동안은 같은 아파트를 두고서 이제 뭐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 2, 3년 후 이 DSR이 지금 지난달 26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5천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오히려 이제 금리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시장은 점점 지금 미뤄지고 있죠. 금융당국도 물론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취지는 금리 인상의 변동이 좀 크니 가능한 한 고정금리로 좀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 취지와는 달리 어쨌든 가계부채 문제를 반영을 해서 금융 규제로 확 돌아선 이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한 주택시장 반등이 쉽겠느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분양시장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6만 가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6만 가구는 사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미분양 위험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6만 가구가 정부가 이전에 이제 이 원희룡 장관, 전국통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6만 가구, 6만 한 2천 가구 정도는 마지노선이다, 미분양에. 이게 위험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미분양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시장에서 이제 소화가 가능하다. 가능하면 미분양 갖고 있는 이 업체들이 가격을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국 아파트 미분양 가구가 10월 말에 증가해서 6만 가구를 돌파해버린 겁니다. 그 마지노선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준공해서 다 지어졌는데 불 꺼진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 입주하기도 어려워.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하기도 어렵고 실입주 규제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살기도 어렵고 전세가 높아서 전세가도 안 빠지는 그런 이제 전국 악성 미분양이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예. 이런 전국의 이제 미분양이 뭐 세종시가 가장 낮고 가장 많은 데는 대구예요. 앞서 제가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예, 만 가구가 그러니까요.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금 958가구, 거의 1000가구 가까이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이 고분양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분양시장이 당첨되고도 청약을 안 하는, 계약을 안 하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개 들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과연 정부가 옛날에도 이렇게 미분양이 이제 넘쳐나게 되면 이걸 해소하게 가만히 놔두면 부동산 경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미분양의 해소를 위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6만 가구가 넘었어요. 그 당시 내놨던 게 뭐냐?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매입 후 임대주택. 왜냐하면 전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런 방식. 또 하나는 뭐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돈 있는 분들 매입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이제 감면해 준 그런 제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 가구가 6만 가구를 넘어서서 계속 10개월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정부로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표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세계 증시 상황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증시의 상승세가 그야말로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오늘 4만 선을 돌파를 했어요. 맞습니다. 전 늘 부럽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 네.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인도 증시, 일본 유럽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증시는 오늘 연초 대비 간신히 플러스로 반전했어요. 네. 1.2%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부양책이 못한 걸 미국이 해준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예. 일본 증시가 너무 핫합니다.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올해 들어서 상승률 1위는 일본 증시예요. 일본 증시 지금 2달 동안 20% 올랐습니다. 예. 지금 이 엔저 효가 분명히 있고요. 또 미국발 반도체 훈풍으로 인해서 이미 지난
달 22일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1989년 당시 최고점을 갈아치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예. 사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 넘게 올라서 전반적으로 뭐 엔비디아 뭐 전 세계 시가총액 뭐 3위 기업까지 기염을 토하고 있고 신기록을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다가 델 컴퓨터까지도 AI용 매출이 뭐 40%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미국 반도체 기업이 연일 천정을 뚫으니까 일본의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로닉, 어드밴스트와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새해 들어서 일본 증시가 랠리를 거듭하다 보니까 네. 도쿄 증권거래소의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3년 반 만에 중국 증시를 제치고 아시아 1위로 발돋움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들 종목이 크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마 인공지능이 금리를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엔비디아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만 끌어올린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세계 랠리를 촉발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엔비디아는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용 그래픽 칩을 만드는 거의 반독점 기업이에요. 예. 그래픽용 칩의 거의 8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성능도 좋고 대체 불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뜯어다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이 3배 늘었어요. 총이익은 8배 늘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이에요. 주가가 뭐 엔비디아 단독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니까 2조 달러라는 게 얼마냐? 1,300원으로 환산하더라도 2,600조 원이거든요. 삼성전자 다 합쳐봐야 500조 원이 채 안 되고요. 대만 반도체 아시아 1위 기업인데 대만 반도체 시가총액 800조 원이거든요. 800조 원보다도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몸집이 5배가 엔비디아가 더 넘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해외 이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선호도 1위가 가장 많이 이제 투자한 종목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불변의 1위 종목인데 테슬라는 연초 대비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2위가 그동안 애플이었어요. 애플의 굴욕. 애플이 지금 고전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2위 자리 엔비디아가 꿰차고 애플은 3위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엔비디아 돌풍이 너무 커서 지금 주가가 연초 대비 지난해보다 1년 전에 3배, 올해 들어서는 60% 올랐거든요. 그러다니 거품 논란 나오고 있어요. 거품 논란 왜 나오고 있느냐? 이러다 엔비디아 테슬라 전철 밟는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2017년 전기자동차 열풍으로 인해서 거의 굉장히 찍으면 천슬라라는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올랐다가 그러니까요. 올해서 들어서 주가 나스닥 100 지수 기술주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냐? 지금은 인공지능용 그래픽칩에 독점적이지만 이 시장 누가 호시탐탐 누리고 있느냐? 2위 업체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여기다 인텔이 도전장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독점적 시장 구조가 깨지게 되면 지금의 주가는 거품이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런 이제 세계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게 우리 증시에도 좀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뭐 좀 부럽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제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글쎄요, 국내 증시도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1.2% 올라서 종가가 2,674인데요. 연초에 2,655로 출발했어요. 강보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이제 너무 이제 뜯어보니 알맹이가 없다. 이게 왜 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했으면 지금까지 잘했겠죠. 잘 못하니까 이제 저평가돼 있는 것일 텐데 물론 단기적으로 배당을 높이고 주주의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도 단기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주가를 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좀 전제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지배구조 개선 특히나 우리는 툭하면 굉장히 대기업들이 뭐 LG든 카카오든 보면 회사 쪼개요. 잘 나가던 사업 회사 쪼개가지고 대주주들만 배불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소액주주를 외면당해요. 예. 새로운 주식을 받지 못하거든요. 여기다가 증시 교란행위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데 뚜껑을 다 열어보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해도 먹어도 벌금 내고도 남는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특히나 사회이사가 경우에는 반대표가 거의 없어요. 거수기사를 전략하고 있죠. 또 오너 경영 진입에 부합한이라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과연 한국 증시가 매력적일까? 아무리 정부가 5월, 7월에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더 자세한 내역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 증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이렇게 미국과 일본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이른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뭐 서학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서학 개미 그리고 또 뭐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일학 개미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개인이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해외 증시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하한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 증시는 상하한 폭이 없어요. 하루에 뭐 100%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예. 근데 크게 한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 증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이게 법규가 다 달라요. 근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경계해야 되는데 투자할 경우 위험성, 수수료를 꼭 숙지해야 돼요. 예. 각국마다 통상 재반 비용이 뭐 현지 브로커 수수료라든가 시세 이용료 같은 거, 주식 보관 비용이 국내 주식보다 통상 더 높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환차손이에요. 지금 환율이 약세예요. 근데 미국 주식 투자해서 20% 수익을 냈는데 지금 1,300원대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손해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어차피 달러 환산해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쵸. 원화 수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해외 주식 투자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 주식 배당이라든가 주식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병합이라든가 권리 내역에 대한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점.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세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해외에서 미국 증시 투자해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면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 나머지는 기타 세율을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양도세의 경우에는 대주주들만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세법에 의해서 5천만 원 초과해요, 기본 공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양극화돼 있거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은 그만큼 양도세 좀 덜 걷고 해외 주식은 국가별로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세금 문제 이런 걸 좀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수수료와 환차 손익 또 세법 등을 좀 꼼꼼히 잘 따져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